14.12억 대 5,174만. 중국과 한국 인구 차이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1억 명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도 14억 명이면 베스트 11 외에 벤치 멤버까지도 꾸릴 수 있습니다. 1억 명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같은 재능 있는 선수 한 명 선발하는 건 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선수가 14명이 모이면 아마도 지구 최강, 아니 우주 최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아시아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축구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도 여전히 축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딱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서 어부지리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혜택을 얻었을 때였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열렬한 축구팬으로 유명하죠. 과거 여러 축구 부흥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는 월드컵 자력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과 더불어 2050년에는 세계 최강의 축구팀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베트남에 패배하면서 중국 축구 전력이 약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최근 11월 한국과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도 3대 0으로 대패했죠. 중국 축구 프로리그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는 장만 씨가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근본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때 한국팀을 관찰하고 해외 축구 전문가들과 한국과 중국팀을 비교토의하며 깜짝 놀란 사연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축구 프로리그 축구 코치 장만입니다. 근본 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3대 0으로 대패했는데요. 축구를 진 사실 자체는 속상했지만 한국 선수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그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 축구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적하더군요. 저는 축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과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중국인의 문화 등에 대해서 원인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구 억제를 시행했어요. 그 정책의 하나가 바로 한 자녀 정책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만 낳아 인구 폭증을 막으려는 조치였죠. 제발 아이 좀 낳으라는 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어요.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황제처럼 특혜를 받으며 응석바디로 자란 소황제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부작용도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외아들과 외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며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을 낳으면 자살을 협박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중국 축구와 연관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축구가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량으로 상대를 이기기 어려운 축구에서는 11명이 하나로 묶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기량으로 승부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중국군 전투병 중 80%가 한 자녀 출신인 소황제들이라서 중국군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내 위주로 정신이 강한 이들이 모이면 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지 얼마 안 돼 이제 와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술과 담배를 즐기는 선수들이 종종 있지만 중국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단순히 술과 담배라는 소비물이 선수의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자기 관리 역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월드컵 예선 때 보니까 한국 축구팀은 훈련지에서 무단 이탈한 선수, 숙소 앞을 밤새 지켜 선수에게 벌금을 내릴 정도로 엄한 기준으로 선수단을 관리하더군요. 술과 담배를 피하고 훈련 시간을 엄수하는 것만으로도 한국팀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빠르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자기 관리 부족은 과거부터 계속된 문제이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효한 과제입니다. 상하이 선화 축구리그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흔했습니다. 원정 경기 라커룸에는 대다수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고요. 이는 현재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중국에서 식사 시간에 기름진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중국 선수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량이 9.5% 내외인데 중국 선수들은 12%를 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훈련에 늦게 나가는 선수가 라커룸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이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보다는 엄한 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직업정신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렇게 부모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엄마,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지?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의사의 연봉은 평균 1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92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계속해서 현재처럼 노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일한다면 월급은 평균 46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축구선수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뛰면 연봉은 무려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 1년에 1천만 원 남짓 버는데 축구선수로 성공하면 그런 의사가 몰려있는 병원을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프로축구 선수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광저우엉다 같은 초특급 구단 선수가 아니더라도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미 상당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전을 위해 선택된 대표 선수 20명 중에는 단 3명만 국내파 선수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른 세계에서 도전하는 해외파입니다. 반면 중국의 25명 대표팀 선발 명단에는 19세의 공격수 장윤닝을 제외한 모두가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위아이와 하오준민, 가오린, 장림펑, 펑샤오팅 등은 유럽 무대에서 도전할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현재 중국 프로축구에서는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해외로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연봉과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외로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는데 현재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그런 경우라면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정부의 국가주도형 축구진흥 정책입니다. 중국 축구는 사실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어요. 프로리그는 이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고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국가는 주도하여 자국 선수들을 육성하는 중이에요. 중국은 2030년에는 아시아 최강이 되고 2050년에는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달성 여부는 어찌되었든 중국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중국 축구가 과거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축구 발전에 목을 매는 계기는 황당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생일에 태국전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하자 화를 내며 축구를 일으켜라라고 지시한 이래 중국의 축구진흥 정책이 강화됐는데요. 만약 후임 지도자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색채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의 유물인 축구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유들을 정리하자면 결국 국가 주도의 정책들이 중국 축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네요. 중국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월드컵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걸려있는 광고 간판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 간판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은 바로 전 카타르 월드컵에도 총 13억 9,500만 달러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1억 달러니 차이가 크죠. 묘사일 스타디움도 중국 건설사가 지었고 축구공 및 월드컵 관련 제품의 70% 이상이 저장성 이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현지에서 타는 셔틀버스도 역시 중국이 제공한 전기차라며 홍보에 열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경기장 잔디 관리도 중국 대학에서 기술 지원을 했고 컨테이너 숙소뿐 아니라 월드컵 마스코트까지 전부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피파 역시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좋을 텐데 많이 아쉬워합니다. 반면에 한국을 보면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빛났습니다. 이번 중국전에서 이강인이 패스한 공을 손흥민이 골로 연결한 장면은 너무 멋있었는데요. 과연 중국인들이 이런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이 골대까지 몰고 가는 등 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기장 밖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을 할 때 주장 손흥민부터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을 유감없이 드러내기에 어린 선수들도 그를 본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팀은 선수들 간의 분위기도 좋았고 팀워크도 잘 이루어졌고 선수들의 훌륭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인해 쾌거를 올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한국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다면 엄한데 집중할 게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한국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사연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